420평, 12억 유산. 도장 찍으면 끝이야. 12억이야. 그 위임장 가짜입니다. 병원에서 찍은 도장이죠. 420평, 12억. 6시 20분. 자식보다 개를 믿은 이유. 12억 유산을 막은 개 목걸이.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는 고 김태식 73세라고 적힌 전광판이 쓸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27년 동안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묵묵히 못을 받고 전구를 갈아주던 그의 마지막 길은 조촐했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빚쟁이 눈치를 보며 찾아온 준호의 지인 몇 명, 그리고 태식의 단골이었던 동네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45세의 준호는 상주 완장을 차고 있었지만 슬픔보다는 초조함이 역력한 얼굴로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와? 부조금이라도 좀 들어와야 장례비 620만 원을 메꿀 텐데. 준호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늘어선 화환들 사이로 국화향과 향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비닐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바닥을 스치며 신경을 긁었습니다. 갑자기 계단 아래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멍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꾀재재한 개 한 마리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털은 빗물과 흙탕물에 젖어 떡져 있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빈소를 향해 지저댔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준호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 더러운 개 좀 쫓아내. 아버지 가시는 길에 재수없게. 준호는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는 준호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빈소 쪽으로 파고들려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웬 개가 장례식장에. 어디서 굴러먹던 개가 들어온 거야? 준호는 조문객들의 눈치를 살피며 직원을 불렀습니다. 빨리 내보내요. 당장. 개는 직원에게 밀려 로비 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접수대 앞에는 부조금 봉투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구석의 자판기에서는 커피 뽑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때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선영의 눈에 쫓겨나는 개가 들어왔습니다. 설마. 선영은 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쪽 귀 끝이 살짝 찢어진 자국. 선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별이야? 개가 멈칫하더니 선영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이는 선영을 알아보자마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선영은 주저앉아 젖은 털을 쓰다듬으며 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별아,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니? 세상에, 몰골이 이게 뭐야? 선영은 별이의 목을 쓰다듬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목에 걸린 가죽 목걸이가 유난히 묵직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안쪽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며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목걸이가 왜 이렇게 무거워? 선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별이는 선영의 품에 안겨 낑낑거리며 빈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문득 이 개가 아직도 태식 아저씨를 기억하는 건가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영은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가로등 아래 무릉덩이가 흙탕물로 넘실거렸고 우산도 없는 태식이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비에 젖은 떠돌이 개 한 마리가 떨고 있었지요. 태식은 철물점 셔터를 내리다 말고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먹다 남은 김밥 조각을 꺼내
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쯧쯧, 너도 갈 곳이 없구나. 많이 먹어라.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지. 태식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없이 홀로 늙어가던 노인의 외로운 자기 위로 같았습니다. 개는 허겁지겁 김밥을 먹어치우고는 태식의 바지단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태식이 걸음을 옮기자 개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현재 향 냄새가 코를 찌르며 선영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태식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준호는 부조금함 앞에서 봉투를 세고 있었습니다. 돈 세는 손놀림이 바빴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꽤 들어왔네. 이 집안에 420평짜리 땅 주인이 누군데 이 정도는 와야지. 준호는 농담처럼 중얼거렸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영이 있는 쪽을 흘끔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버지 땅 문서는 대체 어디 숨겨두신 거야? 빨리 찾아야 하는데. 장례 끝나자마자 팔아치워야 빚잔치를 하지. 준호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탐욕만이 번들거렸습니다. 선영은 별이를 데리고 빈소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별이는 엎드린 채 영정사진 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바닥에 탁탁 치며 낮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떠돌이 개가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목걸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아직 모른 채였습니다. 그저 영정사진 속 태식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고요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태식의 집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철물점 냄새가 벽지에 배어 있었고 구석구석 녹슨 공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 속에 먼지가 부유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호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통째로 엎고 장롱 속 이불을 끄집어냈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나온 낡은 통장 몇 개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잔고는 처참했습니다. 12,400원, 83,000원. 준호는 통장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420평 땅 문서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분명히 여기 있어야 하는데.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만 12억 6천이야. 그거면 빚 갚고도 남아. 그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다 숨기신 겁니까? 그의 절규가 텅 빈 집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태식의 집 마당. 그날도 오후 6시 20분 휴대폰 시계가 딱 그 숫자를 가리킬 때였습니다. 마당에 묶여있던 별이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녀석이 대문 앞을 빙빙 돌며 낑낑거렸습니다. 앞발로 대문을 박박 긁어대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어딘가 가야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이상함을 느끼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선영은 별이의 밥그릇에 사료를 채워주며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아, 많이 먹어. 벌써 8살이나 먹었네. 이제 할아버지도 없는데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지. 별이는 선영의 손길을 느끼며 꼬리를 살랑였습니다. 41세인 선영은 5년 전 태식의 도움으로 무료 등기 서비스를 받고 재기할 수 있었던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그녀에게 태식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에 그가 남긴 별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별아, 왜 그래? 지금 나가야 해? 딱 6시 20분이네. 선영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5년 전
태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난 매일 이 시간이면 별이랑 산책을 나간다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나가지. 선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설마 아직도 아저씨랑 산책하러 가고 싶은 거니? 별이는 대문 틈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밖을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보여 선영의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한편 준호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최종 독촉장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원금 5억에 이자만 3억, 총 8억이라는 빚더미가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탁한 공기 속에 전화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 사장님. 아니, 제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욕설과 함께 법적 조치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이자 못 내면 사무실 압류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땅만 팔면 8억 바로 갚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띄워진 부동산 시세 화면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420평, 평당 300만 원이면 12억 6천이야. 세금 떼고 빚 갚아도 남는 장사라고. 제발 좀. 준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돈에 대한 광기로만 번들거렸습니다. 네, 12억 넘게 나옵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제발. 전화를 끄는 준호는 의자에 깊게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슬픔이 아닌 오직 땅과 돈이라는 단어로만 남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빚이라는 늪에 깊이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의 문을 열자마자 진한 믹스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면 가득 붙은 재개발 예정지 지도와 시세표가 어지러웠습니다. 준호는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끝이 구겨져 있었고 준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아버지 위임장입니다. 여기 인감도장이랑 다 찍혀 있어요. 준호는 서류를 건네며 짐짓 태연한 척했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업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위임장만으로는 부족해요. 원본 계약서랑 등기부 등본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위임장 하나 달랑 들고 와서 12억짜리 땅을 팔겠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준호는 당황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 맡기셨다니까요. 위임장 있잖아요. 제가 장남인데 이걸 왜 못 믿습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여 윽박질렀지만 업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절차죠. 원본 서류 가져오세요. 업자의 눈빛에는 묘한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그날 저녁 태식의 집 마당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별이를 향해 발길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A씨, 재수없는 똥개,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준호는 별이의 목줄을 풀어버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별이가 컹하고 짖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선영이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선영은 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개밥줄 돈 있으면 내 빚이나 갚지. 저 똥개 당장 갖다 버려. 준호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선영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이계가 아버님께 어떤 존재였는지 알잖아요. 장례식장까지 찾아온 아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는 사이 별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태식의 방문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주인의 냄새가 남아있는 곳으로 피신하려는 듯 겁에 질린 눈으로 준호를 경계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두 사람 사이의 냉기는 더욱 살벌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영은 거실 벽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정확히 6시 20분을 가리키자 마당에 있던 별이가 다시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대체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은 건지. 선영이 목줄을 잡자 별이는 기다렸다는 듯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선영은 숨을 헐떡이며 별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골목길은 재개발로 인해 비워진 집들로 가득했습니다. 철거 예정, 접근 금지라고 적힌 빨간 딱지들이 을씨년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공사장의 기계음이 웅웅거렸습니다. 별이는 망설임 없이 좁은 골목을 지나 재개발 예정지인 공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별아, 어디 가는 거야? 거긴 공사장인데. 선영의 불안한 외침에도 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내며 흙먼지 날리는 공터 입구에 다다랐을 때 별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특정 지점 앞에서 별이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앞발로 땅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마치 땅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한편 재개발 조합 사무실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조감도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구역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 재개발 조합 현판 아래 준호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조합장 상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장님, 우리 아버지랑 30년 전부터 아는 사이라면서요? 그럼 융통성 있게 좀 해주시죠. 저 지금 급합니다. 준호는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압박했습니다. 상우는 안경 너머로 준호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절차대로 합시다. 위임장 진위 여부 확인해야 하고 원소유주 사망 신고 처리도 안 끝났습니다. 상우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식 형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것과 다른 내용이라 섣불리 진행할 수 없어요. 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대들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땅 팔겠다는데 남이 무슨 상관입니까? 조합장님, 우리 아버지랑 아는 사이라면서요? 그럼 융통성 있게 좀 해주시죠. 상우는 묵묵부답으로 서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위로 옛 친구 태식과 함께 나누었던 소주잔과 맹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가를 스쳤지만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재개발 예정지 공터, 철조망 너머에는 출입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깊게 패어 흉물스러웠습니다. 별이는 그 패어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별이는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앞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거친 흙더미가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닳아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헉헉거리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선영은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안 돼, 별아. 발톱 다 상해.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래. 선영이 억지로 별이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별이는 몸부림치며 다시 그 자리로 파고들었습니다. 선영은 별이의 집요함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저기에 뭐가 있길래. 선영은 별이가 파헤친 구덩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흙 속에 파묻힌 무언가가 희끗하게 보였습니다.
흙 묻은 돌멩이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통 같기도 한 그것은 묘하게 선영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철조망과 경고판이 선영의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의 집 마당에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준호는 마당 한가운데 드럼통을 갖다 놓고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드럼통 안에는 태식의 옷가지와 낡은 사진첩, 손때 묻은 공구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라이터를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태워버려야 해. 냄새나는 건 싹 다. 불길이 옷가지에 옮겨 붙으며 활활 타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옷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준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따위 냄새나는 옷가지들 다 태워버릴 거야. 땅 문서 안 나오면 다 필요 없어. 준호는 소리를 지르며 사진첩을 불길 속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선영이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미쳤어요? 아버님 유품을 태우다니. 선영은 준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준호는 선영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상관하지 마. 내 집이야. 내 맘대로 한다는데 왜 참견이야. 두 사람은 드럼통을 사이에 두고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준호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선영을 현관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당장 나가. 개나 끌고 썩 꺼지라고.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선영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 별이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당 밖으로 쫓겨난 건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붙잡고 있던 개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선영의 뺨을 스쳤습니다. 인적 없는 골목길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가로등 아래 선영과 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갈 곳 없는 두 생명은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멀리 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을 반겨줄 곳은 없었습니다. 폐가 된 골목 사이로 쥐들이 찍찍거리며 도망갔습니다. 공사장 펜스 뒤쪽에서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유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막막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할아버지가 원망스럽다, 그치? 선영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별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별이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별이는 낮에 갔던 공터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우, 처량하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 혹은 무언가를 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선영은 그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재개발 예정지 공터, 낮에 별이가 미친 듯이 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선영을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영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 가보자. 저기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선영은 별이의 목줄을 당기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공사장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드문드문했고 녹슨 철조망은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웅웅거렸고 눅눅한 흙냄새와 매캐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별이는 낮에 파헤쳤던 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앞발로 다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삭삭 흙이 긁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선영은 처음엔 별아, 그만해. 다치잖아라고 말렸지만 별이의 절박한 몸짓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 한번 파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선영은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섞이며
두 생명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영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돌멩이와는 다른 매끄러운 플라스틱의 감촉이었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흙을 조금 더 걷어내자 파란색 뚜껑이 달린 원통형 플라스틱 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치통 같기도 하고 공구통 같기도 한 투박한 모양이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뚜껑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뚜껑을 비틀었습니다. 드르륵 뻑뻑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통 안에는 비닐에 꽁꽁 쌓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자 낡은 수첩 한 권과 손가락만 한 USB 메모리가 나왔습니다. 수첩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지에는 손때와 볼펜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USB는 검은색이었고 옆면에 16집이라는 숫자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별 모양의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버님이 왜 이런 걸 땅속에? 선영은 수첩을 넘겨보았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지만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이가 그리고 태식 아저씨가 지키려 했던 비밀이라는 것을요. 선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곧바로 근처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PC방은 한산했습니다. 현란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컵라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선영은 구석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 본체에 꽂았습니다. 띵- 경쾌한 연결음이 울리고 모니터 화면에 폴더 창이 떴습니다. 폴더 안에는 단 2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2일 토지계약서, PDF, 김태식 육성 녹음, MP3. 선영은 먼저 PDF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가득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빛바랜 종이를 스캔한 듯한 문서 상단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매수인 김태식, 매매 대금, 그리고 420평이라는 숫자와 함께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1998년 5월 2일. 세상에, 준호 씨가 내민 건 가짜였어. 이게 진짜야. 선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들고 다니던 위임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진짜 원본 계약서가 여기 있었습니다. 태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땅을 팔아치울 것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땅 속에 별이에게 이 비밀을 맡긴 겁니다. 선영은 마우스를 움직여 MP3 파일 위로 커서를 가져갔습니다. 진실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였습니다. 선영은 헤드폰을 귀에 썼습니다. 치익하는 잡음이 들리더니 곧 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숨이 찬 듯 거칠고 쇳소리가 섞인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중간중간 기침소리가 섞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태식은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들놈 준호가 빚더미에 앉은 거 안다. 그 녀석이 분명 내 땅을 팔려고 할 게야. 태식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감 도장이랑 위임장을 위조해서라도 말이다. 그래서 진짜 계약서는 따로 숨겼다. 준호가 절대 찾지 못할 곳, 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 태식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걔는 배신하지 않는데 자식은 믿을 수가 없구나. 선영은 그 말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태식이 느꼈을 깊은 배신감과 고독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부탁한다. 이 계약서로 내 땅을 지켜다오. 그리고 별이도. 녹음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훔치며
화면 속 태식의 육성 파일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정과 각종 인감 도장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등기, 위임장이라고 적힌 서류철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선영은 USB와 출력한 원본 계약서를 법무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법무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1998년 원본 계약서 확실하네요. 당시 거래 관행대로 인감 도장과 지장이 모두 찍혀 있어요.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반면 아드님이 들고 다닌다는 2021년 위임장은 허점 투성이입니다. 원소유주에 잡힐 서명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파일이면 위임장이 위조된 걸 증명할 수 있죠? 막아야 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당장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 신청도 서두르죠. 법무사의 말에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영은 곧바로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합장 상훈의 책상 뒤편에는 태식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태식과 상훈이 공사 현장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선영은 상훈에게 USB를 내밀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땅 420평은 아직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준호 씨가 가짜 위임장으로 땅을 팔아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버님 유산이 엉뚱한 곳으로 사라질 거예요. 선영의 말은 빠르고 절박했습니다. 조합장님, 김태식 어르신과 30년 지기시죠? 진실을 밝혀주세요. 선영의 호소에 상훈은 굳은 표정으로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훈의 시선이 책상 위 사진 속 태식에게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상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태식 형님과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돕죠. 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영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재개발 조합 사무실의 문은 더 이상 조용한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뜨거운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준호의 거짓된 효심을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안은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와 인주가 묻은 도장이 놓여 있었고 다식은 믹스커피가 달큰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재개발 확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쓰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맞은편에 앉은 매수자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땅 놓치면 진짜 후회하십니다. 420평이에요. 420평. 준호는 침까지 튀겨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당 300만 원 잡아도 12억 6천인데 제가 급해서 딱 8억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매수자는 솔깃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듯 자꾸만 주저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재개발 조합에서 좀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던데. 준호는 다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유, 그런 건 다 해결됐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준호는 인주 뚜껑을 열고 매수자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자,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입니다. 8억 입금 바로 해주시는 거죠? 매수자가 마지못해 도장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중개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선영이 들이닥쳤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 중개소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선영에게 쏠렸습니다. 멈추세요. 이 계약은 무효예요. 선영은 성큼성큼 걸어와 계약서 위를 손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매수자는 화들짝 놀라 도장을 떨어뜨렸고 중개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김준호 씨, 당신한텐 땅을 팔 권리가 없어요. 이 위임장은 가짜니까요. 선영의 단호한 목소리가 중개소를 울렸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이건 엄연한 내 재산이고 합법적인 거래라고. 합법? 웃기지 마세요. 선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선영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키라고.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고 썩 꺼져. 선영이 휘청거렸지만 곧바로 다시 준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며 의자가 넘어지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선영이 주머니에서 별이의 낡은 가죽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목걸이 안쪽을 비틀어 열자 작고 검은 USB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쇠사슬의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반짝이는 USB를 본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별이 목걸이가 무거웠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선영은 USB를 들어보이며 외쳤습니다. 이 안에 태식 아버님이 남기신 진짜 원본 계약서와 당신이 땅을 노릴 걸 알고 미리 녹음해 두신 유언 파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준호는 사색이 되어 USB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개소 문이 다시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장 상훈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와 위임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상훈은 준호가 가져온 인감 도장을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도장, 파인 획이 너무 굵어. 태식 형님은 항상 얇은 서체에 도장만 쓰셨지. 상훈은 차갑게 준호를 쏘아보았습니다. 자네 아버지 도장은 내가 팠네. 자네가 가져온 도장은 가짜야. 상훈의 폭탄 발언에 중개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형님이랑 나랑 동업할 때 내가 직접 선물해드린 도장이야. 그리고 이 땅 계약한 1998년 5월 2일 그날도 내가 같이 있었지. 상훈은 위임장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장 날짜는 2021년 3월 14일이군. 형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펜도 못 잡으실 때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준호는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수자는 사색이 되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사기꾼이었어? 큰일 날 뻔했네. 중개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상훈은 담담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바로 신고해야겠군요. 사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까지 죄목이 꽤 무겁겠어.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갑이 놓여 있었고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준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준호에게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준호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군요.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준호는 억울하다는 듯 입을 뻥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2억 유산을 손에 쥐려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차가운 수갑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안 좁은 공간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CCTV 카메라의 붉은 불빛만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선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선영 씨, 한 번만 봐줘요. 내가 미쳐서 그랬어요. 준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합의 좀 해줘요. 나 감옥 가면 우리 애들 어떡해요? 빚은 또 어떡하고. 제발 선영 씨. 선영은 차갑게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에도 돈 생각만 했죠. 선영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아버님이 왜 별이한테 그 USB를 맡기셨는지 아세요? 당신보다 걔를 더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20분, 별이가 왜 그 시간에 미친 듯이 짖으며 나가려 했는지 아세요?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별이랑 같이 땅을 지키러 가시던 시간이었어요. 준호는 멍하니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6시 20분이면 공사장 인부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땅을 측량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별이랑 같이 그 땅을 순찰하셨던 거예요. 기억은 5년 전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저녁 6시 20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골목길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서 공사장의 소음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낡은 점퍼를 걸치고 별이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별아, 가자. 오늘도 우리 땅 잘 지켜야지. 태식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태식의 발걸음에 맞춰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생명의 발자국 소리가 텅 빈 골목을 울렸습니다. 태식은 공사장 펜스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 내 자식 같은 땅이야. 별이는 그 시간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별이는 매일 6시 20분이면 어김없이 대문을 긁으며 주인의 유지를 받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6시 20분이 바로 별이가 할아버지를 지키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치장의 밤은 길고 차가웠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준호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복도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른 수감자가 쿨럭이며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12억 6천만 원. 준호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던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빚더미, 정가자, 불효자,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철물점 셔터를 내리던 구분등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던 거친 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통곡 소리가 유치장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뒤늦은 후회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무려 11개월 동안 법원을 오가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짓을 이기게 마련이지요. 법원 앞 계단에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선영의 손에는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판결 나왔습니다. 김태식님의 유언대로 집행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손에 쥔 판결문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420평 땅에 대한 소유권이 태식의 유지에 따라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상금의 절반은
유기견 보호와 독거노인 복지를 위해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선영에게 상속하되 별이를 평생 돌보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별이와 함께 태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언덕 위 묘지에는 국화꽃 몇 송이와 제사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판결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아버님, 들리세요? 다 끝났어요. 선영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아버님 뜻대로 땅도 지켰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선영은 판결문을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또박또박 태식이 들을 수 있도록 정성껏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나쁜 놈들은 벌 받았어요. 별이는 묘비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흙냄새를 맡더니 이내 묘비 옆에 턱을 괴고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마치 태식의 곁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혼란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생명과 영혼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풍경만이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개발로 시끄러웠던 동네 외곽 한적한 숲속에 아담한 건물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입구에는 나무로 만든 간판이 예쁘게 걸려 있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 마이너스 태식의 집. 건물 앞마당에서는 강아지들의 짖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태식의 유산으로 지어진 유기견 보호소였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갈 곳을 잃고 구조된 개들, 주인에게 버림받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곳은 갈 곳 없는 생명들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할아버지처럼요. 선영은 센터를 찾은 봉사자들에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센터장으로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픈 강아지를 돌보고 입양 상담을 하고 서류를 정리하며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태식이 남긴 사랑이 씨앗이 되어 이렇게 큰 숲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센터 앞마당, 푸른 잔디 위에는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나이 든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바로 별이었습니다. 흰 털이 희끗희끗 섞인 얼굴과 느려진 걸음걸이는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온화하고 깊었습니다. 별이 주변으로는 꼬물거리는 새끼 강아지들이 장난을 치며 뛰어다녔습니다. 별이의 귀를 물기도 하고 등 위로 기어오르기도 했지만 별이는 귀찮은 내색 없이 눈을 반쯤 감은 채 녀석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바라보는 듯한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별아, 이제 너도 할아버지가 다 됐네. 고생했어. 선영이 다가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살랑이며 선영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태식이 떠난 후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새로운 생명들을 품어주는 별이의 모습에서 선영은 태식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그리고 사랑은 짐승에게도 영혼을 불어넣는다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태식과 별이, 그리고 이 작은 생명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의 공기는 텁텁했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보이는 준호의 얼굴은 몰라보게 늙어 있었습니다. 푹 꺼진 볼과 희끗희끗한 머리칼, 구부정한 어깨, 한때 거만하게 땅 문서를 찾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 수화기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선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 제가 정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께도 선영 씨한테도 그리고 별이한테도.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땅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 유언을 무시하고 선영 씨를 쫓아내고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은 준호의 참회를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씁쓸함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당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이 남긴 땅의 일부가 당신 아이들의 학비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저를, 이 못난 아들을 챙겨주셨더군요.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몫까지 착하게 사세요. 그게 유일한 속죄입니다. 준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선영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태식의 지포 센터 사무실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후원자 명단과 함께 구조된 강아지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태식과 젊은 시절의 별이 그리고 현재의 늙은 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장 상훈이 서류 봉투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허허, 선영 씨, 여기 후원금 약정서 가져왔어요.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겁니다. 상훈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태식 형님이 자네를 참 아꼈지. 사람 볼 줄 아는 양반이야. 상훈은 벽에 걸린 태식의 사진을 바라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형님이랑 나랑 철물점 할 때 그 양반이 길고양이들 밥 준다고 가게 앞을 어찌나 어지럽히던지 내가 잔소리 좀 했지. 상훈과 선영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합장님 덕분에 아버님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이 고개를 숙이자 상훈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지, 이 집이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태식 형님과 별이 덕분이지. 우린 그저 거들었을 뿐이야. 두 사람 사이에는 태식이라는 공통의 기억이 따뜻한 끈이 되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과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태식 할아버지는 아들보다 떠돌이개 별이를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선영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 개가 지켜낸 16지비의 진실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태식 할아버지에게는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별이와 선영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개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보다 짐승에게서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하여 그 마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말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인생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